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뭘 봐야지 제일 그나마 좀 해석하기나 아니면 뭐 방향성을 좀 알기 좀 좋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된 것들이 네. 급매물만 거래된 것인지 급매물 다 빠진 다음에 정상적인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실제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통계는 저거 늦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늦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는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김영렬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집값 분위기부터 이럴 때 어떤 지역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지역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그 집값이 뭐 반등했다라고 보는 그 통계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또 아니다. 아직 뭐 데드캣 바운스다. 다시 한번 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네. 이 시청자분들도 이 댓글에도 네.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또 내려간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 이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뭐 한 문장으로 딱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대세 2021년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다 올랐으니까 그럼 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도 하반기 상황이면 또 다 내렸으니까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어디는 좀 반등한 것 같고 네. 어디는 아직도 조정이 되고 있고 막 네. 섞여 있어서 이게 지역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이전에 어떤 분들이 네. 출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다 다른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듣는 네. 분들은. 그래서 저도 오늘 드리는 말씀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실 텐데 네. 뭐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냥 저는 시장 안 보시고 네.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은 예. 사고 싶은 거 그냥 사도 되는 분위기일 수는 있다. 예, 그 청약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청약 받으시고 청약 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시간, 이렇게 갈아타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거래량이 좀 적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5천 건에서 1만 건 정도가 통상적으로 그렇죠. 거래가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2022년도 하반기 때 특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800건, 700건, 600건, 네. 700건, 800건, 네. 1000건이 안 넘었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2023년도 1월 달 넘어가면서 1000건 넘어가면서 2000건, 3000건까지 왔어요. 이제 네, 네. 5월 달까지 네. 해서.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몇 배가 상승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몇 배가 상승했다라고 또 오보해서 기사 그럴 쓰시는 수도 분들이 있죠. 있는데 네. 몇 배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통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거래량이 되는 지역들이 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빠졌다가 조금 네. 올라간 지역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대출이 조금 더 융통성이 생겼잖아요. 네. 금융권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로 유동성이 조금 생기다 네, 보니까 네, 네. 그 유동성 갖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거래량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만 좀 말씀.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최근 한 3, 4년 뭐 길게 보면 한 4, 5년은 그냥 뭐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려가고 뭐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그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 서울만 보면 네. 그렇죠. 예.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어찌 보면 단순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르는 데도 있고 뭐 내려가는 데도 있고 뭐 전혀 분위기가 안 좋은 데도 있고 뭐 반등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막 이게 다 제각각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솔직히 저는 이제 네. 개별 입지나 개별 상품만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망 질문을 하면 제가 드릴 네. 말씀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24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는데도 전망을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이걸 맞추는 것들이 이상한 거고 네. 솔직히 저는 이걸 맞추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생각해요. 네. 그걸 평균으로 어떻게 맞춰요? 평균이 오르고 내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8%가 올라간다, 4%가 올라. 이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는 것들이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지금 샀을 때 단기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산가액보다 올라갈 건지, 장기라고 네. 하면은 이게 중간에 오르락 내려가 반복하겠지만 네. 내가 한 10년 후에 팔 텐데 그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등락은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면 네네. 이 뭐 어쨌든 이게 그래도 통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이해도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막 2주 연속으로 막 상승세가 막 찍히는 것들도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체 평균으로도 일단 네. 플러스가 네.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거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시장에 뭐 현실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떠세요? 일단 저 통계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실제 거래가 된 거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유명한 단지들이 이제 엘스 리센츠, 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들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하반기 때 네. 17억까지 찍었어요 국평이.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많이 갈 때는 27억, 8억까지 갔던 것들이 네. 빠져서 뭐 속된 말로 뭐 40% 빠졌다, 30% 네. 빠졌다 그런 아파트인데 최근에 20억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빠진 가격인데 네. 작년 17억 했던 가격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상승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일일 텐데 일단 그게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급매물을 파셨던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싸게 팔아야 되니까 빨리 파셨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7억부터 20억까지 거래된 것들만 거래가 됐고요. 네. 20억 원대 초중반에 있는 것들은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점이 17억보다 반등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반등했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이고 네. 2021년도 27억을 보셨던 분들은 무슨 반등이냐 아직도 조정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뭔가 이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전혀 뭐 미동 안 하고 그냥 계속 거래가 안 되면서 그냥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뭘 봐야지 제일 그나마 좀 해석하기나 아니면 뭐 방향성을 좀 알기 좀 좋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된 것들이 네. 급매물만 거래된 것인지 급매물 다 빠진 다음에 정상적인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실제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통계는 저거 늦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늦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는 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중개업소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또 실거래가도 이제 신고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어저께 거래된 건지 한 달 전에 거래된 건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해당 중개업소들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내가 엘스 산다 그러면 엘스에 중개업소만 50개가 있으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중개업자들끼리는 서로 다 알거든요. 네. 거래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은 얼마에 거래됐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조금 이제 거래가 되는구나, 좀 올라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것들이죠.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뭐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전혀 뭐 미동 없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내가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네. 투자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실거주로 접근하라는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돼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2021년도 고점 대비는 다 빠졌거든요. 네. 안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많이 올랐다가 빠진 것들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한선을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분위기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상태인데 네. 30% 40%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한 10% 5%가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거주 목적이면 사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격대로 샀다가 언젠간 바로 팔아야 될 텐데 네. 그 팔기 위한 단기간 동안 올라간다라고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 네. 그런 필요 금액까지 계산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는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실거주자들은 사셔도 돼요, 진짜. 그냥 사셔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게 실수요자들만 그러니까요. 이사하는 수요들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막 예전처럼 막 6천 건, 7천 건, 뭐 만 건 가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가지고 오르면 뭐 얼마나 오를까? 네. 그거에 세금 내면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률도 중요시하고 수익액도 중요하는데 네. 일단 취득세가 완화가 안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몇 프로 깎이고 네. 시작하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대출도 원활하지가 않고 그리고 네.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2%대 금리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금리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전세가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또 오를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를 해놓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금액을 회수해서 또 투자하고 이런 네.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런 갭 투자할 수 있는 아니죠.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되고 단기 투자에서 시세 상승이 올라가는 것들도 확실치 않고 그러면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뭐 실수요자라면 이제 사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요 분들이 또 지금 못 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살고 싶은 동네 사고 싶은 동네들이 또 좀 빠졌다가 좀 약간 반등세가 좀 있다 보니까 3, 4개월 전 가격 대비 네. 또한 뭐 2, 3억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요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세요. 네. 그거는 진짜 신도 못 맞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신이 결정해서 그 가격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격대 내가 사면은 그게 시세가 되는 것들이고, 근데 내가 샀는데 내 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네. 누가 급매물이 나오거나 사는 게 더 안 좋아서. 근데 어차피 이게 실거주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정도 소유해요. 아파트 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통, 자가 거주하시게 네. 되면 정확히 10.8년 거주하는데, 그러면 10.8년 후에 매도를 할 텐데 중간에 등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아까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21억, 1억에 사게 되면은 네. 10년 후에 30억은 100% 넘어가 있을 거예요. 안 넘어갔을 물가 상승률에 뭐 이런 것까지 안 넘어가 생각하면. 있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꼭 17억, 18억, 19억에 사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거 그러니까 일자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억대 사도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대부분 하고 있으실 텐데 조금 길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반등이지만 사실 네. 뭐 미국 경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아직 뭐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거주여도.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여전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기 그거는 때문에. 정말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에서도 최고수들이거든요. 네. 단타. 왜냐하면 그건 정말 최저점 때 샀어 올라가면 반등했을 때 바로 파는. 네. 그렇게 하실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도 그 부동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내 거 다 내면서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금도 단타를 해요. 합니다. 네. 네,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단타 치기엔 너무 이 부대 비용 금액이 너무 너무 크고. 커서 그건 네.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단타를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건 지방에서 얼마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거 맞출 수가 없고요. 네. 옛날에 맞췄는데 그 운이에요, 운. 맞췄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절대 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적당하게 고점을 한번 하긴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2021년도였으면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제가 네. 2021년도에 나왔었지만 그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제가 보더라도 이게 가격이 맞는 건지 아닌지 잘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한번 확 빠지고 나니까 위에도 올라가는데 한계 가격이 있지만 네. 지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나보다 하위 입지들의 네.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 하위 가격대랑 거의 다 있으면 이건 더 빠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네. 지금 밑에 있는 지역들은 많이 빠졌어요. 네. 더 빠지기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아파트들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 보면은 분양 원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분양가가 지금 하루 다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분양했었던 그 세전역에 네. 두산 위브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8억대 마지막이었어요, 공인평형. 앞으로 그 가격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대가 마지막 또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9억 원대로 국평을 살 수 있다, 그럼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방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하위 입지의 가격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상급 입지는 선택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상급 입지에서 네. 더 빠질까봐 고민하시는데 그건 하급 입지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급 입지 사시는 분들은 상급 입지 가격이 상한선이잖아요. 네. 그거랑 격차가 좀 많이 나 있으면 사셔도 될 것 같고, 아.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떨까 싶어요. 뭐 굳이 뭐 급지를 나눈다면은 내 거보다 상급지와 하급지를 네.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중간에 그 범위를 잡아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급지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많이 내려와 있으면 살만한 거고. 그렇죠. 반대로 뭐 상급지랑 많이 붙어 있으면은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좀 많이 거고.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은 네. 그때 들어가는 거죠. 이 급지라는 게 뭐 물론 사람들이 뭐 나름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부동산은. 그건 절대적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입지가 바뀌었어요, 뭐 수요가 바뀌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 서초구가 강남구 역전했어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반포동이라든지 새 아파트 때문에 그런데 서초구보다 강남구가 훨씬 더 좋은 입지고 더 비싼 네. 입지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강남구가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네. 뭐 새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또 역전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강남구에서는 메인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쪽에 지금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밀리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입지의 기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등급을 좀 알고 있으면은 네. 들어갈 포인트 나올 포인트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실 같은 데들이 뭐 17억까지 빠졌을 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14억 간다, 10억 간다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급지의 어떤 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진짜 제가 이렇게 또 비교해 드렸었는데 2기 신도시의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15억이거든요. 네.
잠실이 17억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 방송한 스마트 튜브 네. 아침마다 뉴스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 가격이 이상하다고 이건 직거래 아닌 가격이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 건이었어요 결국은 진짜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기 신도시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뭐 광교, 동탄, 위례 뭐 이 네. 정도 급이고 송도 이 정도 급일 텐데 거기서도 지금 15억 전후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잠실에 17억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보이면 샀어야죠. 네. 그 이제 그 이기 신도시에 사유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잠실보다 하위 입지가 맞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단기적인 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지역마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그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실거주라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방 지지선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 그 전세가랑도 많이 연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요. 그러니까 네. 서울은 아니에요. 아, 서울 지방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서울은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로 지지선을 따지게 되면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즘에 전세가가 워낙 낮아져가지고. 예, 원래 서울은 네. 낮았었고, 그러니까 서울은 전세가율로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네. 50% 전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예전에 뭐 70% 80%까지 갔다가 있을 텐데 그거 대부분 다 구축 기준이고요. 네. 지금 신축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 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지 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장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전세가보다는 이제 서울은 그냥 매매가 자체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따로 갈 때가 더 많았어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예.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 뭐 공급량이 좀 많다, 뭐 입주량이 많다고 하는 뭐 서초나 이런 데들은 이제 전세가가 네. 상대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입지로 보면 네. 입지가 좀 나쁜 데보다 예. 그게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네네. 오히려 막 더 낮은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제 사람들이 전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로 지금 볼 수가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전세 통계는 아예 안 보거든요. 음. 안 본 이유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통계가 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같은 단지고 같은 평형대인데 네. 어디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네. 어디는 신규 계약이고 그럼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거든요. 네. 그걸 평균 내서 무슨 통계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역전세가 나는 것들은 100%입니다. 2021년도에 신규 계약을 했던 것들은 역전세가 나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것들은 역전세 안 나요. 그렇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역전세가 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걸 평균으로 전세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 왜냐면은 그럼 하루는 똑같은 단지인데 올라갔다고 하고 하루는 또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뉴스 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왜 이게 올라갔고 내려갔는지를 의미를 알아야지 통계로 보게 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답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지방은 그래봤자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계약갱신 청구를 쓰건 안 쓰건 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 쓰고 안 쓰고에 찾아가지고 대표적인 단지가 많이 차이 나죠. 헬리오시티인데 네. 11억대 전세가 있고 4억대, 5억대 전세가 있어요. 네. 같은 국민 평형인데 네. 그거를 통계로 어떻게 낼 거예요? 평균이 그럼 7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이제 서울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예, 특히 오히려 상급 매매가- 입지는 아. 10억 넘어가던 지역들은 전세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 네. 신축이 들어오는 지역들 뭐 개포라든지 이런 데들이 뭐 입주량 때문에라도 그렇죠. 전세가 잠깐 한번 좀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 개포 주공 4단지 네. 이제 그 개포지하에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하는데 8사가 전세가. 전세가 확 떨어졌어요. 10억이 안 된 게 나온 적이 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딱 두 건 거래가 됐었는데 다시는 그런 가격 안 나오거든요. 그건 그게 이상한 통계지 네. 이상한 거래였던 거지. 세상엔 그것도 아마 좀 아시는 분들끼리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쌌기 때문에 바로 10억 중반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통계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이 특이한 건. 전세도 어쨌든 입지 따라서 또 이렇게 순위 매기기가 이제 된다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새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는 전세가가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언제 나가야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재건축 안 한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10억이 안 돼요. 전세 가격이. 네. 예. 강남에 멋지게 살고 싶은데 네. 돈이 없다. 그러면 압구정 같은 데 가도 제가 많이 추천드렸어요. 괜찮죠. 그래서. 예, 왜냐면 네. 예전에 한 물론 주차가 5억, 안 좋지만. 5억, 6억, 7억에 30평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살 수 있었거든. 네. 전세로. 전세로. 근데 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러 네. 폼 나잖아요. 물론 뭐 전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네. 인프라나 이런 거 다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거기는 네. 이제 뭡니까 그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셔틀버스가 다녀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백화점에서 아파트. 셔틀버스가 다니는 유일한 단지예요. 네. 현대백화점.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따져보면 사실 전세라는 거는 좀 약간 변수도 있고 조금 뭐 일종의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적으로 봐라. 특히 서울 네. 통계에서 전세 수치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거나 뉴스 나오면요, 그냥 아직 보지 마세요. 100% 틀렸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울의 분위기를 그래도 알려면 네. 뭐 하나 어떤 지표나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실거래가 지수 보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거래가 지수는 좀 그래도 좀 방향성을 보기엔 좀 더 맞다고 볼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근데 한 달 후에 발표를 해서 네. 실시간 발표가 아니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네. 주식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 지수를.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에요. 그렇죠. 그때 미분양 통계는 2달 전일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KB 주간 시황도 한 달 전 시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KB의 제가 존경하는 박원갑 형님 같은 경우도 본인도 그걸 안 본대요. 네. 예, 실제 실거래가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거래가도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믿는 것은 그냥 중개업소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그 예. 요즘에 중개업소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는 않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안 팔아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예, 안 팔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지금 투자로 했던 것들이나 빨리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급하게 서울 매매를. 안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좀 하급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뒀던 것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영끌 투자를 했다든지 2030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네.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급 이상 입지와 중급 이상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던지는 매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그것들이 던질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던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투자로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마 실거주 비율을 따져봐도 그렇게 좀 작정을 한 것들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높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로 샀던 분들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던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참 애매한 게 자가용,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아닌 것들은 자가 비율이 높고 네. 재건축용도는 자가 비율이 낮은데 그렇죠. 어차피 재건축 용도는 투자로 샀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까지 버틸 거고 안 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용은 더 안 팔아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이분들이. 팔고 나가도. 상급 입주로 가야 되는데 상급 입주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조정이 돼도. 네. 그러니까 거기 딱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지금 한계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동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네. 또 이제 전세가 어쨌든 빠지고 있고 실제로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역전세발 또 추가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죠.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하반기에 역전세가 뭐 몇백만 만 호가 뭐 있다 뭐 이렇게 네. 통계를 막 발표하기도 막 하는데 실제 영수사가 많이 네. 날 거고요. 근데 지금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다 다세대 빌라 포함이거든요. 다세대 빌라는 거의 다 역전세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원래 낮았기 때문에. 네, 원래 낮았으니까. 예, 그리고 난다 하더라도 돌려줄 정도의 돈이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긴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네. 반포동도 역전세가 난 지역들 한번 가봤고 네. 그리고 동부 이천동도 가봤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 네. 한번 고급 주상복도도 가봤는데 거기 역전세가 낮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0억씩 돌려주더라고요. 10억을요? 예, 근데 거기 돈들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 이천동 역전세 나서 문제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0억씩 돌려주는데 반포동에 역전세 났는데 뭐 문제 네.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지역들은 역전세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네. 돈이 없는 쪽은 생각보다 규모가 금액이 적어서 네. 그냥 있는 몇 천만 원 돌려주거나 아니면 네. 대출 받아주거나 아니면 역월세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은 그래요 시장이라는 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수십 개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전세가 났을 경우에 네. 그 개인만 놓고 보면 어렵겠죠. 네. 근데 이게 한 세대 한 세대 놓고 보면은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게 되면은 역전세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낼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이 뒤집히거나 이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적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세가 나요. 한 반 정도는 역전세가 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그 기준은 계약갱신 청구를 쓴 데들은 안 나. 안 나겠죠. 별로 안 나. 네. 그다음에 신규 계약을 했던 데만 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재계약을 하면 다 역전세가 나는 줄 아는데 네. 지금도 4대 6이에요. 4대 6이라는 게 뭐냐면 역전세가 안 난 게 더 많다고요. 네. 동결이거나 올려주는 쪽이 60%고요. 역전세 나서 돌려주는 게 40%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하반기 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역전세에 네. 대해서는 이미 그렇죠. 올 초부터 문제가 있었었는데 20년도 8월부터 막 올라갔으니까. 네.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큰 문제 안 선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21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이 돌아올 걸 생각하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2021년도에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규를 매수하면서 초고가로 전세를 네. 끼고 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워낙 그때는 전세가가 폭등했던 이유가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 네.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전세 알면서 그냥 네. 계약을 했던 몇 명 세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몇 세대 때문에 전체 시세가 올라갔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 시장이 다 그럴 거라고 뚱쳐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네. 잘못된 분석이죠. 하긴 뭐 지금도 역전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지금도 뭐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 예, 제 그냥 주변,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도 계속 돌려주고 있어요. 네. 예,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세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전세 관련해서 뭐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 아파트라기보다는 좀 다세대 빌라나 이런 빌라고요. 거. 예, 다세대 빌라입니다. 아, 그럴 그쪽은 좀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왜냐면- 전세 사기도 막 있고요. 왜냐하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미 같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이미 2021년도에도 같았고 2022년도에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는 역전세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100%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거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세 이제 사기도 다 그 전세 다세대 사기도 빌라잖아요. 네. 아파트 갖고 전세 사기 졌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빌라잖아요. 그거를 하기가 네. 어렵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럴 거면 네. 뭐 빌딩 같은 거 하지. 그러니까 누가 이게 이런 거 지금 하겠어. 다 섞여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파트 시장에 문제가 별로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아파트나 이런 네네.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긴 좀 우려가 저도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괜히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요. 그렇죠. 지휘산센터도 있고 그쪽 시장도 지금 말도 못해요. PF도 네. 지금 막 그렇죠.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상황이 지금. 뭐 좋지는 않죠. 예, 잔금을 좀 아마 지불하지 못할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냥 중간에 막 계약 해제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거기에 좀 굉장히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금리가 이제 올라봐야 뭐 한 칸 정도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대세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가 공포스러웠던 건 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얼마큼 올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은 더 심했고 네. 심지어는 이제 웬만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금리가 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역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왜 저희가 높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늘 불안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게 꽤 됐어요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누구 가깝게 거의 됐어요. 1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의? 또 이제 한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은 네.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작년처럼 금리 그 인상에 대한 공포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네. 그 이거는 실제 금융권 계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리는 건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솔직히 네.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가지고 우리 내는 금리가 책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 예, 시장금리고 뭐 가상금리가 있고 호피스가 네.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해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건 이미 작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뭐 올려간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를 보면서 조정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좋고 반도체 조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2차 전지나 좋은 거지 대부분은 다 안 좋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문제만 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를 보면서 올릴 가능성이 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연초에 네. 나왔을 때 4%대 중반인데도 그렇게 환호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그렇죠. 3%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네. 잘 하시면 그러면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4%일 텐데 특례 보금자리론 4% 중반대에도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죠. 네. 폭발적인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마치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뭐 한 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다고 봐요 네. 저는. 예. 그럼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네. 그 수요가 어디 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투자 수요가 아니라 정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의 80% 정도 이유가 뭐냐면 집이 안 팔려서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집이 안 팔리냐? 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사줄 사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대출 안 나오거나 해줘서. 대출 금리 두 가지인데 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 집을 받아줄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1,000건이 안 됐는데 지금 3,000까지 올라왔는데 네.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직접 지불하는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요 수요층이 좀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 2030들도 또 다시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 집을 받아줄 수요층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네. 유지되거나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인기적으로. 아,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량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계속 이제 옮겨가는 그것들이 이제 생겨야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꽉 막혀 있는 뭐 도로처럼 네.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었었는데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유동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을 텐데 네. 그 6억 원에서 15억 구간 이 네.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대출 덕분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대출 네. 부담이 거의 없는 주택들 거래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초에 특례 보금 자료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6억 원에서 9억까지 상향시켜 가지고 풀어줬죠. 예, 9억 원 이하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5억 이상 아파트들도 물론 이제 LTV가 좀 적긴 하지만 네. 대출이 되다 보니까 15억 전후로 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좀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씩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억대 이상 이제 그 구간대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옮겨가게 되면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또한 옮겨갈 수 번씩 또 있죠. 옮겨가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정상인 거래량이 나오는 시장으로 네.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뭐 시장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조금 늘어나면 좀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보통은 좀 가격이 좀 조금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게 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시경제 전문가도 네. 아니고 뭐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에 대한 판단은 뭐고 저는 오직 그냥 수요층들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 위주에 대한 부동산 네.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지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안 움직여요. 일단 지방은 완전히 달라요.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고 네.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요. 네. 아직까지 비싼 인식이 많고 이건 대출 금리랑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세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들어와 살며 주게 되면은 평소 때 3억 4억 하던 전세 가격이 1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새 아파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완전히 괴란이 돼 있어요 시장이.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 같이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논리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랑 상관없이 서울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따져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소득이 급감한 소득층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줄었고요. 그런데 네. 대부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다 늘었어요. 작년에도 늘었어요. 네. 아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그 상위권인 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막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상위권 지역이라고 네. 상위권이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살 정도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9억 원, 15억 원 이 구간대에 있는 아파트 사실 분들은 경기하고 상관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경제력 여력이 되고 내가 살 만한 주택들이 내가 원하는 가능한 가격대에 오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렇게 대출 의사결정을 하는 나오고 것들이지. 그냥 예. 내가 사고 싶은데 대출 나오고 하면 그냥 살려고 하는 분들도 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뭐 실수요자 뭐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3, 4년 뒤엔 들어가야지 뭐 이런 네. 수요들이 아무래도 서울은 좀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 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음마 아파트 거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량이 는 건 아닌데 네.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몇십 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은 추진이 단계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조합 곧 앞두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거래가 좀 그렇죠. 불편해지거든요. 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소유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하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팔고 네. 살 사람들은 사는 거고 네. 최근에 재밌던 사례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24억 정도 해요. 네. 근데 경매 낙찰이 됐는데 26억에 낙찰이 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네. 왜 됐을까? 그 사람은 100% 다주택자일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이거 못 사요. 네. 근데 이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들이죠. 서울이 그런 데라고요. 네. 예, 그냥 물건이 보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래들이 늘어날 거란 거죠. 경제력이 사실은 그 지방이든 뭐 수도권이든 이런 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이들 사시는데 이제 서울은 어찌 보면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살고 뭐 집을
지방에서 돈이 많은 분들도 막 사러 오고 네. 막 이러시기 때문에 약간 뭐 어떤 소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방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미분양도 너무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미분양 물량이 조금은 좀 줄더라고요. 예, 약간 뭐 한 최근 한 2달 정도 살짝 좀 줄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미분양 준 것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네. 특정 지역은 갑자기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돌려요. 아. 그러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단지가.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안 나가니까 안 이분들이 되니까. 당장 일단 건축비를 회수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의 영향이 조금 더 증가하다 보니까 대출 네. 조금 받아서 이번 기회에 새 아파트로 가야지 하는 네. 수요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건이 좀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중도금 유의자였는데 무이자가 되고 갑자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생긴 단지들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미분양 난 것보다 다 비싸요. 입지도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래가 또 증가한 경우도 있고요. 하긴 또 요즘 뭐 원가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네. 예전엔 비싸 보였는데 새로 나오는 게 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양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이게 왜 줄어드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제 한 건 한 건씩 거래가 돼서 줄어드는 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전체는 줄었어도 뭐 특정 지역은 뭐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 또 지역마다 또 따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지방은 조금씩 다 줄었고요. 네. 경기도가 늘었어요. 이번 달 통계에는 경기도는 이제 화성하고 평택에 네. 미분양이 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분양을 동시에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생기든 말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화성과 평택에 최근에 미분양이 생겼던 이유는 기존에 분양했던 것보다 다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 있고 분양을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데 이럴 거면은 이거 받을까지 선택의 여지가 커진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지방은 어쨌든 여전히 뭐 미분양이 좀 많기도 한데 이 수도권 특히 뭐 서울 쪽은 미분양이 뭐 그래도 좀 적은 편이잖아요. 뭐 특정 지역은 좀 늘었다고 하시지만 서울은 미분양 걱정할 지역이 한 1000세대 군데도 없고요. 정도밖에 한 군데도 없고. 없고요. 이거는 미분양 그냥 날만 하니까 난 거야. 그냥. 네. 예,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데가 미분양 네. 낮고요. 경기도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평택, 화성 이런 데인데 거기는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 입지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들보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당연히 들어갔다. 미분양이 난 거니까 거기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미분양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인천도 많이 하락을 했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인천이 미분양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거의 한 70만 정도 많거든요. 네. 많은데도 미분양이 한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네. 물론 대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거 감안해도 인천이 미분양이 거의 없고 심지어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분양이 잘 되고 꾸역꾸역 잘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되게 공급이 과다하다 막 네. 이런 얘기들도 나와가지고 뭐 정부도 뭐 270만 호 공급하는 거를 뭐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그렇게 막 공급이 뭐 과다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지방은 뭐 많이 있겠지만. 예, 지방은 알아서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공공 세미나 가끔 가서 이제 그런 정책 제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일관됐어요. 그냥 남아 돌 때까지 꾸준히 매년 그냥 꾸준히 공급해라. 네. 규제하지 말고 네. 제발 좀 뭐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이든 신규든 아마 생각보다 이게 개발 계획이라든지 공급 계획은 많은데 정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빨리 입주하게 되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첫 입주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2018년도에 네, 얘기를 말은 했었으니까. 그렇게 근데 했었죠. 용지 분양을 다 안 했어요. 네. 지금 용지 분양을 했는데도 미달이 나온 지역 네. 택지가 많아서 지금 계양 신도시 가면 펜스는 쳐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가 용지를 분양받아서 누가 한다는 기획 발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네.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근데 그걸 보면은 2024년도 입주는 무조건 안 되고 그건 지금 바닥 공사가 안 되기 네. 때문에 지금 용지 분양받아서 시공사가 들어와서 뭐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2025년 6년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270만 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신도시일 텐데 네. 신도시 물량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비 사업은 많으냐? 정비 사업도 좀 계속 그 공사비 서로 이제 협의가 네. 안 맞아갖고 공사비 올려달라 못 올려준다면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1, 2년씩은 정비 사업들도 밀릴 각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도시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 후반 정도 가야지 우리가 가시화될지 않을까. 일부 단지라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쪽은 이제 지금은 뭐 분위기가 워낙 급락을 한번 네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냉랭한 분위기긴 하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뭐 당장 내일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어줘야 되는데 예. 상황이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가도 막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공급 부족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해요. 그건 팩트고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것들을 제가 왜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늘 부족합니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서울이 충분하면 1기, 2기, 3기를 왜 만들었어요? 말이 안 네.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서울은 지금 주택 보급률도 100%가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서울은 무조건 부족한 거니까 서울은 논의를 할게요. 앞으로 네. 서울 부족하다고 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냥 듣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도 인천이 문제인데 경기도 인천도 지금 중공업 이분양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긴 한데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정부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이 미분양할 정도로 왜 분양을 시키느냐?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자리가 거기만 생기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지금 고덕신도시 그 평택에 있는 거 네. 공장이 6개인데 2개밖에 오픈을 안 했어요. 네. 그럼 4개 짓고 있고요. 네. 화성에도 산업단지가 몇 개 있는데 아직도 바닥 공사하고 있고요. 네. 일자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용인 남사업에다가 삼성 반도체 그렇죠. 벨트 5개에다가 협력업체 150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 조성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착공했던 그 원산면 있어요. 용인 원산면 하이닉스 들어오는 거. 네. 이제 땅 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 다 일자리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뭐 경기도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 네. 지방에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대충 언급했던 요 일자리만 10만 명이 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집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 알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고덕신도시 주변에 뭐 지제역에 뭐 고덕신도시에 기타 등등 지역에 미분양이 난다 하는데 그거 다 채울 자신이 있으니까 분양을 하는 거지 괜히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천하고 경기도에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미분양이 나니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공급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짓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공장 한 번 지면 10,000명이 들어와요. 네. 협력업체 10,000명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네. 공장 하나에 20,000명이 붙는 것들인데 네. 그게 몇 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그걸 걱정하셔야지 공급이 많다는 걸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속도 조절을 막 하겠다 막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괜히 또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를 가속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분양이 막 남아서 돌 때까지 서울하고 경기도의 주요 입지들은 하는 게 맞아요. 네. 남아 돌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공공에서 하든 네. 뭐 민간에 어떻게 뭐 지원을 하든 어떻게든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들도 막 꺼려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이게 또 좀- 몇 년 뒤에 또 문제가 될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예, 좀. 그게 제일 우려가 우리는 되죠. 오히려 우려가 드네요. 되지 네. 남아들어서 걱정이 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분위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네. 그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좀 공급을 해놔야 나중에 또 뭔가 과열되거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도 어쨌든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이 많단 말이죠. 뭐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좀 편했는데 특정 지역들이 막 반등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동네들이 좀 살기 좋은 동네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1월에 샀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요때 그래도 좀 집을 사야 된다고 추천을 좀 하세요. 저는 2021년도 대폭등기에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 대하락기에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당연히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야 된다. 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에 맡기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 네. 사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 그 네. 마음을 버려라. 예, 그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고 네.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생겼어. 네. 그냥 그 나라에다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무리해서 사지는 말라.
아니, 그건 이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24년째 반복하고 있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면서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당장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거를 사갖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네. 한 달 동안 한 달도 못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버틸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무리하라고 말씀드리죠. 내 집 마련은 좀 무리해서.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끌을 사채 받으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대출을 거의 없이 사는 것들보다는 네. 대출을 좀 받고 네. 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예, 조금 열심히 살고. 그게 이제 네. 나중에 집값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라. 잡아두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무리가 뭐 대출을 막 90% 받아가지고 그 회사 대출까지 막 끌어다가 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분들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사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10년 동안 있을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출로 산 사람들이 주변에 아니,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근데 네. 자꾸 너무 오바해서 상한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영끌에 사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사가지고 지금 빠져가지고 힘들어한다는데 네. 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정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들이고 장기 투자는 알아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분들이 좀 단기적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 금리조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남짓이니까 네. 그 기간만 버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부모님 좀 도움 좀 받으시고 네. 형제들 도움 받으시고 조금 어려우시면은 이럴 때. 예, 그렇게 버티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 예. 그렇게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급등한 만큼 다시 또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무리하지만 말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무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뭐 대출을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사면 좋을까? 뭐 소득 기준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뭐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뭐 몇 퍼센트 정도만 이자로 써야 될지 뭐 이런 무리의 기준, 네. 적정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개인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진짜 40% 50%딱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는요, 드는 얘기하면 이걸 100% 먹을 거예요. 네. 생활비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생활비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나머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나는 가족도 없어. 네. 그리고 엄마한테 얹혀 살아. 네. 100% 다 쓰셔도 돼요, 솔직히. 제일 비싼 거 하세요. 그건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내가 네.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100% 다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월급에. 네. 근데 생활비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생활비를 빼놓고 나머지 갖고 계산을 해야지 내가 네. 40% 정한다고 60% 갖고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분이 생활비를 얼마큼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보내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생활비 빼고 예. 나머지를 이자나 원금을 갚는데 뭐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제 갤럽 다닐 때 제 네. 2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여자애였어요. 네. 걔가 어떻게 샀냐면 미혼일 때 집을 사는데 네. 110%를 사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 월급의 110%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매일 야근을 해. 야근 수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야근하게 되면 식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비가 5천 원 나오면은 그거까지. 안 먹어. 네. 그럼 5천 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는 집도 한 전철을 한 세 정거장을 걸어 다녀. 여자인데 네. 추닝 네. 입고 와서 네. 옷을 갈아입고 학교. 네. 110%를 저축하더라고요. 또 네. 인사팀가 또 나오잖아요 연말에. 네. 그거 다 계산하는 거야. 엄청 똑똑한 친구죠. 건물주 됐어요 그 친구. 아, 그래요? 월급쟁이로. 예. 야, 근데 그거는 네. 소위 말하는 그 진짜 영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저도 못 맞추고요. 네. 저는 대표님도 네. 못 맞출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냥 하시면 되잖아, 그냥.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것들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뭐 보통 연봉의 한 대여섯 배 정도가 실거주용 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 10배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BIR 개념을 네.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냐하면 네. 대출을 다 끼고 사는데 네. 그 월급을 다 모아서 10년, 20년 걸린다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통계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긴 그렇죠. 예, 네.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막 50%, 60%, 70% 받고 사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 기간이 줄어야 되는데 네. 그 대출 받는 것들은 계산에 절대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그렇죠. 그것들은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내가 생활비 뗄 거 떼고 뭐 그렇죠. 알아서 뗄 거 떼고 그다음에 남는 것들을 이제 이자나 원리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걸 넘어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든 뭐 부모님 돈 다 땡기고 해서 하는 것들은 하지 마라. 네네. 그렇게까지 할 남한테 필요는 민폐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예. 할 필요는 이제 예. 생활비 받아 쓰고 말이요.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 예, 한 2달만 받아 써라. 세 달은 안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즘에 그 청약 시장 쪽은 물론 서울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완판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미분양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뭐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지방에 사는 분들은 나 이번에 그냥 실거주 겸으로 해가지고 청약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요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서울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청약이면 무조건 하시면 되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을 할 것인지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우실 텐데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기존 아파트 중에 또 괜찮은 또 갓 입주한 준시집들이 있고 그냥 골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특히 더 제가 강조드리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세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거. 예, 서울은 정도껏 사셔야 되는데 왜냐면 비싼 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방은 비싸도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제일 좋은 게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능력껏 산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약간의 뭐 무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뭐 대장으로 칠 만한 것들. 내가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사두시고요. 나는 좀 싼 거 사도 돼요. 거주하는 네, 거는 네. 임차로.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좀 수요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확실히 있어서 대광역시들 중에서도 주는 지역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은 입지가 좋게 되면 구축도 수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방은요 구축이 수요가 없는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입지가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서울하고는 이 부동산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절대 수요, 인구수가 주는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이어서 경쟁이 빠지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이제 제외해야 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축도 오르고 신축도 다 올랐는데 지금은 신축만 올라요. 그래서 네. 만약에 조금 사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입지 좋고 새 아파트에 가까운 곳으로 사시는 것들을 추천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서울 쪽은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청약을 넣어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울도 청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구축을 살지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그냥 청약을 계속 노려보는 게 좀 괜찮을까요? 아니요. 구축을 안 사고. 그러니까 청약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서울에서 가장 주택을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청약이에요. 네.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경매도 그보다 비싸고요. 금매도 그보다 비싸요. 네. 그만큼 지금 청약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근데 청약으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가점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은 추첨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 뭐 추첨도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노려보시라는 것들이고 추첨제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돼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준시중 중에서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잠실 S가 17억이 찍었다, 18억을 찍었다. 네. 그런 것들은 들어가야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라든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고점 대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그런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청약하는 것들 분양하는 것들보다 조금 살짝 비싸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네. 그냥 금매로라도 아니면 일반 매매로라도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경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경매 물건들이 꽤 많이 나뉘고 유찰이 많이 되는데 2021년도에 그걸로 감정평가 받았던 것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면 사람들이 더 쫄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높게 감정평가 받았던 것들 유찰 한 2번 됐을 때 들어가는 것들도 좀 많이 추천드려요. 그 서울 쪽에는 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21년도 가격, 뭐 20년도 가격 돌아오면 들어간다, 뭐 19년도 오면 들어간다, 네. 뭐 이렇게 연도별 가격대로 이제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많이 빠졌다의 기준. 일단 2021년도 하반기 때가 고점인 건 맞고요. 네. 그거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렇게는 가지 마시고요. 그냥 사실 만한 가격이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대충 말씀드리면 2021년도보다는 싸게 사야죠, 일단. 네. 예, 그리고 2022년도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2021년도랑 2022년도 그 사이에 있으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22년도랑 21년 사이. 예, 1년 동안에 정말 급등하고 네.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한 해였어요. 그게. 네. 재밌다고 하는 표현이 뭐 제가 뭐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부동산을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되게 드문 일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1년 만에 올라갔다 확 빠지는 시장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좀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예. 그 뭐 연도별 가격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능력에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수준대. 왜냐면 지금 뭐 금리도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뭐 금리가 뭐 급등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정도에서 그냥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얼마에 사라고 제가 지침을 주잖아요. 그럼 다 그 금액 살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대 물건은 안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나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좀 방송에서 언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언급을 하는 순간 그게 없는 가격이 돼버리거든요. 네. 다 그 이상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금액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적당한 금액을 사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음. 그러니까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시려다가 나중에 몇억 더 비싸게 사시는 경우들이 전 허다하게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입지에 좋아하는 아파트들은 그냥 선점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에 이 1주택자분들이 이제 2주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갈아타기해서 조금 더 큰 거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1주택이시니까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소득에다가 자산 엎어가지고 더 큰 거 가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2주택까지는 그래도 좀 풀어주니까 2주택으로 좀 가면서 좀 기회를 보자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주택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투자용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를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네. 투자용이면은 배트를 짧게 잡으셔야 되니까 네. 그건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건 네. 뭐 3주택 하셔도 되고 짧게 치실 수만 있으면. 네. 근데 갈아타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파격적으로 그냥 이게 한 칸 한 칸 가지 마시고 네. 그냥 큰 점프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네. 솔직히 대책 없이 좋은 곳들 그냥 추천드리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재수가 좋으면은 전세금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돈이 안 들어요. 나중에 예, 취득비 네. 취득세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유세만 내면 되는 네. 것들이어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노릴 만한 아파트들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추천드리지. 거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데요. 안 살아도 돼. 예,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들. 왜냐하면 전세가 세팅이 가능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일시적 2주택 그 활용하는 것들은 단타 네. 하실 분들만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하긴 요즘에 그 규제도 좀 어느 정도 풀어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옛날처럼 막 똘똘한 한 채를 사서 무조건 실거주 2년 채워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 요즘은 세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요즘은 계속 강조하는데 세금 그냥 낼 거 내세요. 세금 자꾸 묻고 이제 저는 이제 비과세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실 텐데 비과세 없애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 비과세를. 때문에 네. 정책이 다 꼬였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다 꼬여 있고 네. 정책도 다 꼬여 있고 왜냐하면 비과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맞추려다 보니까 네. 기회 요인이 있어도 이거 비과세 맞춰야 되면서 복잡해지죠, 사실. 네, 그냥 세금 요거 조금 내고 이거 잔디가 더 이일 때가 많거든요. 그걸 네. 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몇만 원 내고 몇십만 원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제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비과세라는 제도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비과세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청약 기다리시다가 여기 금매 나왔는데 이게 더 좋은 건데 그거 놓치시는 분들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 난 무조건 청약만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비과세 받아야 돼. 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하고 지금 이제 내가 지출에 대해 세금하고 계산해 보셨을 때 이게 더 크면은 세금 내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죠. 예. 네. 그러면 요즘에 다주택자들은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라고 보세요. 어떻게 아니요, 좀 해요? 다주택자 사실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취득세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아파트 안 하면 되죠. 아파트 말고. 예. 아. 아파트 안 하면 할 거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 이런 거는 뭐 지금 좀 전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건 정말 솔직히 거기도 지금 기회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정말 단타 잘 쓰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네.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빠진 데가 있고 입지가 괜찮은 데가 있고 수요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거기 시세에 대해서 그 상품 시세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하셔갖고 이게 네. 정말 최저 가격인지 그리고 세팅했을 때 분명 수익이 나는지 이거 네. 바로 또 매각하지 엑시절까지 다 짤 수 있는 사람들만 네. 하시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들만큼 수익이 안 났을 때 손절매하실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들만 하세요. 네. 거기는 기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안전한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전한 게 뭐냐?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 예, 토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온전하게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사업하고 네. 계시지만 꼬마 빌딩도 저는 토지 투자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네. 시세가 올라가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땅 투자죠. 예. 거기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네. 더 비싸게 파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온전하게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방 토지들도 지금 기회는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3기 신도시도 땅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도 땅값이 올라가는 호재고 그렇죠. 교통 호재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게 되면은 지금 또 아파트도 분양이나 뭐 이런 입주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비 사업 요새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것들이 네. 있고요.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일기신도 특별법이 나올 텐데 그럼 뭔가 또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점점 이런 토지, 절대 가격, 절대 가치, 부가가치를 얻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것들 좀 지금은 제안드리고 싶네요. 아파트보다는 좀 아파트 외적인 거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정책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보다는 완화를 해줬지만 있다. 네. 다 주택자들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취득세 지금 하나도 안 풀렸고요. 보유세 부분들도 많이 안 풀렸고요. 양도세도 안 풀렸고 대출도 다 아직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택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풀어준 거는 무주택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들은 풀어줬고 네.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이제 2주택 겹치는 네. 기간들만 풀어준 것들이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위해서 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다주택 투자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제외하고 아파트 다주택자 말고 다른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 보시면은 좀 기회운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동산 투자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조금 좀 단순하고 좀 내가 좀 명확하게 좀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지금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다주택자들 더 사는 거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집 마련 해야지. 음. 1주택자들 이사 가기 모두 이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사 가라고 대출도 풀어주고 15억 이상 대출도 풀어주고 네. 이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3주택 기간 늘어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이사를 가야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시는 게 있을 것 같고 아파트 투자가 어려우면 다른 투자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들 어려우시면은 스마트 튜브 TV로 오시면은 예, 알차게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또 하고 계시니까. 오전 8시 평일입니다. 네. 스마트 튜브 TV 네. 예, 구독 좋아요. 100만 넘으셨는데 한 몇만만 띄워주시면 안 되죠? 가져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공부가 필요한 시절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투자를 사실 최근 몇 년에는 공부 안 하고도 막 해도 예. 되는 시절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된 거죠. 이제 공부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좀 약간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안 한 분들이 돈을 또 못 버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면은 투자할 거 많습니다. 네. 예, 많습니다. 지금 잘하시고 이제 네. 사업 번창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니까 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 되는 것들은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내가 과거에 계속 보던 것만 보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집값 분위기부터 확연하게 달라진 청약시장 분위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도 선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이제 소장님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좀 명확한 답을 좀 찾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